이번 시간부터는 조선 후기 변화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을 겪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가 변했고 일본은 토요토미에서 도쿠가와로 막부가 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조선만 유일하게 유지가 됐는데요. 이 조선 왕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체제나 제도상에서 많은 이제 변화와 개혁들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 후기 부분은 이런 변화상들에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변화상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변사입니다. 자, 비변사는 이제 원래 군사 기구인데요. 삼포외란 때 이제 임시로 만들어졌던 그 군사 기구가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이제 상설 기구화 되고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을 총괄하는, 그래서 이제 정승과 대장들이 다 참여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의정부, 육조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던 거에서 이런 의정부나 육조의 기능은 약화가 되게 되는 거고 모든 권력은 비변사에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던 언론기관, 즉 3사 또한 이런 견제와 균형에서 이제 균형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상대 세력을 비판하는 역할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이런 성격의 변질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에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 비변사의 어떤 그 등장이나 그 권력 강화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중앙군이 어떤 오군 체제가 결국 이제 크게 힘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임진왜란 때 훈련동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동합은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포수, 살수, 사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급료를 받는 상비군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이어서 인조 반정 이후에는 이제 인조가 왕과 그다음에 이 수도 방어를 위해서 어영청을 두게 되고, 이 어영청 같은 경우에는 효종 때 북벌론을 펼치는 어떤 중심적인 기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조 때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융청, 그다음에 남부 지역과 이제 남한산성을 그 수비하기 위해서 수어청을 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종대 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금의영을 두면서 이 오군영 체제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이 세 개가 오군영 중에 세 개가 인조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는 인조 반정 때 이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군영 또한 서인들의 어떤 그 사적인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이제 단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요. 원래 이제 진간 체제에서 그다음에 이제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었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 지역적 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진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간 체제가 복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유사시 이제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양반부터 노비를 다 편제한 소고군 체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소고군 또한 그 지방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이 소고군도 이 진간 체제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붕당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상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권력을 유지해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이제 효종 때 북벌론이 나오면서 이 북벌을 중심 주장했던 서인들이 계속 이제 정권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분당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언제냐면 현종 때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현종 때 가면 이제 현종이 즉위하면서, 즉 이제 아버지 효종이 사망을 한 거죠. 효종의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속 논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법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가계도를 잠깐 보시면 인조의 이제 첫 번째 부인 인영을 왕후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장렬 왕후였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소현세자. 왕이 되지 못했던 거고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효종이 사망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인조의 계비였던 이제 장렬왕후, 즉 이제 자의대비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효종보다 자의대비가 나이가 훨씬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과연 이제 효종을 위해서 어머니 격인 이 자의대비가 몇 년의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권력을 이끌어가고 있던 서인들 입장, 즉 송시호를 대표하는 서인들 입장은 뭐였냐면, 이거는 성리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대부나 왕실이나 똑같은 이제 법도에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 효종은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한 상복은 결국은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인들의 주장이었던 거고, 반면에 남인의 주장은 뭐였냐면 왕실은 다르다라는 거죠. 왕실의 법도는 사대부의 법도와 다르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대부의 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장자의 법도에 맞는, 즉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이때 이제 현종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예속 논쟁이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효종의 부인이 이제 효종 비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또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2차 예속 논쟁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전히 자의 대비가 생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의 대비가 며느리였던 이 효종비를 위해서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이었던 거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인의 입장에서는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남인의 입장은 왕이다, 그 다음에 그 왕비였다, 그래서 왕비로서의 대우를 해주려면 1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각자 주장을 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 현종의 그 판단이 달라졌던 겁니다. 이번에는 현종이 서인이 아니라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됐던 거죠. 그래서 1차, 2차 예속 논쟁이 결국은 한쪽은 서인, 한 번은 남인,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 초기에 이제 효종이 사망했을 때 현종은 갓 즉위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인 세력들을 어떻게 견제하거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반면에 효종 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현종이 제위한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현종 입장에서는 이 가계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왕실에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케이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은 이 오래간만에 나온 적장자였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어떤 이 적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왕실로서 사대부와 다른 왕실의 적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인의 주장하는 부분을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붕당에서 정치적인 권력 누계로 넘어가느냐, 2차 예속 논쟁을 거치면서 남인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속 논쟁에서 이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분당에도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건 예법을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그 상복 가지고 싸우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같은 성리학자이지만 어떤 인식, 그 다음에 자기들의 세계관, 그 다음에 논리,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들의 이제 사상적 대립이 심화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붕당 정치도 훨씬 더 이제 변질이 되거나 심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숙종 때 환국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붕당이 교체되면서 이제는 전국이 완전히 급변하는 현상, 이걸 이제 환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숙종 때 3번의 환국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경신환국입니다. 자, 경신환국은 이제 그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에서 남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인이 이제 권력을 쭉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숙종이 즉위했을 때도 남인이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인의 영수가 이제 허적이라는 인물이었고, 이제 영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허적의 아버지가 이제 시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됐는데, 숙종이 이제 어떤 그 축하 의미로서 그 유악이라고 하는 천막을 이제 이 허적에게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왕이 허락하기 전에 이미 그 유악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종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왕실의 물건을 그 남인의 영수인 허적이 함부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서인에게 군권을 아예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을 지지하는 형색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마침 허적의 이제 서자가 뭐 반란의 영모에 꾀한다라고 하는 고변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 남인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축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신환국인 거고, 그래서 이제 남인들은 대거 축출이 되고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대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인으로 이제 권력이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뒤에 가면 이제 기사왕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사왕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하고 인현왕의 문제입니다. 즉, 이제 인현왕후와 사이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장희빈하고 사이에서 이제 원자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 원자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숙종은 이 그 원자를 책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인이 세력들은 당연히 장희빈이 낳은 이 원자의 책봉을 반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숙종이 결국은 서인들을 몰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이제 원자를 낳았던 장희빈을 이제 왕비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권력이 이제 남인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이제 이 황국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술왕국은 이제 반대로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인현왕후의 복위를 이제 숙종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당연히 남인 쪽에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남인들을 몰아내게 되고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를 시키면서 다시 이제 권력이 서인에게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이 황국이 이제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결국은 왕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서인에게 갔다 남인에게 갔다 이렇게 확확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황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붕당이 서로를 견제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권력을 잡는 한 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는 일당 전제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종의 황국을 겪고 난 이후로는 남인들은 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소수로 남게 되고 이제는 서인 중에서도 이제 노론과 소론의 싸움으로 훨씬 더 이제 좁아진 이런 붕당의 변질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그 경종, 즉 그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이제 이 경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노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장희빈의 소생이었던 경종이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론 입장에서는 그 경종의 동생, 이제 나중에 영조가 되는 영인군을 이제 세제로 책봉을 하고 이제 대리청정을 시키도록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론 입장에서는 노론의 그러한 행태가 결국은 역모에 해당한다. 왕에게 저항하는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노론을 이제 역모로 몰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소론이 권력을 장악을 해 나가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경종이 오래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4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동생이었던 영인군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영조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핍박받던 노론이 다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론 입장에서도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론의 저항이 이제 뭐냐면 2인자의 난으로 일어났던 거고, 이게 이제 무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신난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아버지 숙종 때부터 시작해서 형이었던 경종 때, 그다음에 자기 즉위 이후 이러한 과정에서 황국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론과 소론의 싸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즉위했던 영조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런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탕평파를 이제 육성을 해서 탕평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노론 중심이긴 하지만 노론 중에서도 강평파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건파와 그다음에 소론,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남인들 이불들을 등용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성균관에다가 이제 이 탕평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탕평비 내용을 보면 두루 원만하고 편당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함이요. 그다음 편당하고 두루 원만하지 않는 건 소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정치적인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자,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이렇게 비석으로 만들어서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붕당 정치의 어떤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제하에서 어떤 공론들을 형성했던 이 산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원, 이들의 이제 세력 기반이 되었던 서원들도 대거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그 이조 전랑의 어떤 권한들이 있죠. 후임을 뭐 임명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권한들을 다 축소를 시키고 폐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루 원만하게 정치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탕평 정책들을 실시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민생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문고를 부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계천 이게 준설 작업을 하면서 이제 민생을 위한 정책도 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균역법, 군포를 이제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이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경국대전의 어떤 속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속대전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이제 법 체제도 변화해야 되니까 그 수정된 내용들을 이제 이 법전으로 편찬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정조가 즉위하면서 정조 또한 이 탕평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영조의 탕평책하고 정조의 탕평책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당에 관계없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누구의 입장이 이제 군왕의 입장, 그러니까 즉 그 정조 국왕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이런 형태가 띠게 되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기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고루고루 인재를 등용을 하는 이런 탕평책을 실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이게 이제 학술 연구기관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규장각 그 검사관으로 이제 뭐 박제가나 뭐 이동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진 관료들을 이제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초기 문신제들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런 인재 등용을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오군영 체제에서 이 서인들이 이제 군사권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군사적인 어떤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부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장룡령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회 변화들을 이제 적극 수용을 해서 상업 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업을 진흥을 시켜주는 이런 신해통공도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마련해서 경국대전과 그 속대전을 이제 결합시키는 이런 이제 작업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회 변혁이나 개혁이나 그다음에 이런 어떤 이상을 담아서 이제 수원에 이제 그 수원 화성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펴면서 이제 국왕 주도로서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갔었는데, 문제는 결국 이러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 갖고 있는 이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안 정당에게만 모든 권력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이 탕평책 또한 이제 왕이 주도를 하다 보니 왕과 그 왕이 뽑은 인재들 중심으로 하는 소수 권력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심점인 왕이 존재했을 때는 이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잘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 구심점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이 소수 권력 집단만 남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조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이 소수 정치 집단이 남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세도 정치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정조가 죽고 났을 때 이제 순조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순조를 도와줄 수 있는 외척 가문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들이 이제 세도 정치가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잠시 이제 이 세도 정책 안에서 이 가계도를 잠깐 보시면요. 순조가 이제 그 즉위했을 때 안동 김씨 세력이었던 김조순의 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즉위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동 김씨 세력하고 혼인을 하게 됐지만, 자기 아들은 이 안동 김씨 세력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풍량조씨 집안과 혼인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효명세자가 즉위를 하지 못하게 됐던 거고, 결국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순조 입장에서 보면 손자였던 헌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헌종이 즉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어린 현종을 대한 이제 그 수렴청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렴청정을 누가 하냐면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왕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헌종의 이 그 왕비를 결국은 같은 자기 집안 사람, 즉 안동 김씨, 그 김조근의 딸과 혼인을 맞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순원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척 세력들이 세력 기반을 가져나가게 되는 거고, 헌종이 이제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결국 강화도에 있던 철종을 이제 후사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도 당시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던 순원왕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종 또한 이제 이런 안동 김씨 집안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거고, 철종은 나이가 어리진 않았지만 왕실 궁궐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순원왕후는 굉장히 특이하게 헌종과 철종 2대에 걸쳐서 수령청정을 하는 그 대비로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안동김 씨가 세도 정치가로서 3대에 걸쳐서 세력을 유지해 가게 되고 세도 정치가 이제 확립이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던 거죠. 나중에 철종이 사망하고 나서 이때는 이미 이제 순원왕후도 사망하고 없었던지라 그 당시에 이제 왕실의 가장 어린이 누구였냐면 효명세자의 부인이었던 풍량조 씨의 딸이었던 이제 이 신정왕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명 우리가 조대비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조대비가 결국은 흥선대군과 얘기를 해서 흥선대군의 아들이었던 고종을 이제 후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도 정치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 세도 정치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권력 핵심 기구였던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사, 군령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세력 유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통제나 그 다음에 이런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문란을 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등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매간 매직,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직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관료로 나갔던 이제 수령이나 아전들은 그 비용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을 더욱더 수탈을 하는, 그래서 수령의 어떤 수탈이 훨씬 더 강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는 게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도 정치가 나온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세도 정치의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이제 일명 삼정 논란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전정, 군정, 그다음에 한국 이 세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정 같은 경우는 토지에 내는 세금인데 결국은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말 그대로 수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군정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군포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이 수령이 수탈하기 위해서 결국은 죽은 사람한테도, 그다음에 어린 애기들한테도 이제 이 군포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항구첨정이라든지 백골징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농민들이 그 춘궁기 때 이제 곡식을 빌려다가 쓰고 그다음에 수확해서 다시 갚게끔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수령들이 이 황곡을 가지고 고리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농민들에게 황곡을 이제 빌려서 쓰라고 강제로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값비싼 이자를 붙여서 이제 다시 돌려받게 되면서 고리대로 받았던 이자를 가지고 수령들이 착복을 하게 되는, 아전들이 착복을 하는 이러한 이제 수탈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벽서를 쓴다든지 괴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라고 한다면, 불만들 표출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계속 수탈이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폭발이라고 하는 게 일명 농민봉기로 이제 나타나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농민들의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의 폭주와 더불어서 이제 제일 먼저 이 평안도 지역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평안도 지역은 이제 독특하게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이 더 커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홍경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평안도 이 지역은 당시 이제 그 상공업이 발달해서 신흥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이 광산 임노동자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운집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이 광산 임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들 이들이 다 결합해서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이라는 데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주성까지 가서 이 정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까지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무려 5개월 동안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월 지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5개월 만에 이제 광군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고 모두 이제 처벌을 받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5개월 동안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들에게나 그다음에 여러 이제 수령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홍경래 난은 이후에 일어나는 농민 봉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홍경래 난의 한 가지 이제 한계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 농민들 위한 개혁안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지 못한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1862년에 가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진주 지역에서 이 수령의 그 포갑의 학정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되게 되는 거고, 물락 양반이었던 이제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진주를 중심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순식간에 삼남 지방으로 쫙 확산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전국적으로 아예 확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흥에서 제주까지 아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진주 지역에서만 이러한 그 부정부패에 이제 농민들이 시달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농민들의 어떤 수탈이 심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결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암행어사나 이제 안핵사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핵사가 내려가서 이제 이 주동자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오히려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주동자를 처벌하는데 이제 좀 급급한 면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 삼정의 문란이 핵심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인 개혁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러한 이제 농민봉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19세기에 조선 사회가 갖고 있었던 모순들이 대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이제 그 경제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제 상품화폐 경제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같은 부분에서는 이런 그 상품화폐 경제라는 부분들, 이 경제 파트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치제재의 변화를 좀 보면은요, 이제 수치제재는 전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죠? 자, 전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품흉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공법이 실시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품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에서 6두를 내게 하는 영정법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납에서는 이제 우리 강해군 때도 얘기했지만 대동법이 실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토산물, 현물을 내는 거에서 이제 쌀 또는 이제 뭐 쌀이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쌀이 아닐 경우에는 삼배나 무명, 뭐 동전 이런 것들로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제 쌀이 내는 거였는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결당 12두를 내게끔 하는 이런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은 이제 선해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광해군 때는 경기도 지역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숙종 때 가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적용해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농민들로부터 이제 쌀이나 삼배나 이런 걸로 이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국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공인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균역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제 군포의 부담을 절감을 시켜줍니다. 원래는 이제 2필을 해야 되는데 한 장정당 이걸 이제 한 필로 반으로 절감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정 부분에서 보면 부족분이 생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받도록 하는데 토지 한 결당 2두를 내게끔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밖에 뭐 어장세나 선박세, 염세 등으로 이제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상류층에게는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하나 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포를 내게끔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족분들을 보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그 수치 제재의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세금이 토지에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지주들의 부담은 올라가게 되고 농민들의 부담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양난 이후에 민생 안정이란 부분, 농민 생활 안정이란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수치 체제의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대로 운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결국은 이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나 그다음에 운반비나 그다음에 이런 뭐
균역법에 따른 결작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결국 소작농인 농민들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한계점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여러 이제 산업 부분에서 변화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농업 부분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양법의 실시인 거죠. 논농사에서 이양법의 실시, 밭농사에서는 이제 그 견종법의 실시인데, 물론 생산량이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이양법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노동력이 절감이 됐다는 겁니다. 보면 5분의 1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예컨대 5명의 한 가족이 이제 다 여기 농사에 몰두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 명만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모내기 이후에 어떤 그 풀 뽑기, 이런 잡초 제거에 동원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남아있던 4명들은 뭐 하냐? 다른 토지를 경작을 하면 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광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 광작을 통해서 이제 부유하게 되는 분홍층들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분홍층이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 분홍층이 됐냐? 그건 아니고요. 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홍층이 등장해서 광작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토지를 잃고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그래서 분홍으로 되는 농민과 아예 이제 도시를 잃거나 소작농이나 임노장도 몰락하는 이런 식의 이제 농민층의 분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내기에 이제 크게 기여했던 이제 책이 농가집성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자급자족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판매를 위한 상품 작물도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게, 기호식품들을 중심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지대는 이제 그 지주와 소작인 관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지대를 납부할 것이냐였는데, 기본은 생산량의 절반을 이제 지대로 납부하는, 이게 이제 일명 타조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그 율 50%를 주는 거, 이제 이거가 이제 결국은 정액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액수를 정한 얼마를 주겠다라고 미리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주 입장에서도 별 손해를 보지 않는 거고, 소작농 농민들 입장에서는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액수 이상을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 본인 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결과의 어떤 생산량을 농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법의 변화 또한 농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 지대도 이제 돈으로 내는 급납화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화들을 보면 이런 농업사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이제 이 물건을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장인들이 그 공장에 이름을 올려놓고 관수품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이제 공장안이 폐지가 되게 되고 자유롭게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상인들이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 수공업자에게 미리 돈을, 그러니까 원료와 돈을 지불해주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일명 이제 선대제 수공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공업자들이 상인에게 종속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이 수공업자들이 스스로가 제작과 판매를 다 동시에 하게 되는 독립적인 수공업자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수공업에 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원료에 맞춰서 이제 광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국가에서 이제 이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데, 이게 17세기에 가면 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개인이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채가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일명 설점수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와의 무역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국가적인 무역이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커지게 되는 거죠. 물건의 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은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은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은광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광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8세기에 가면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하는 이 잠체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광산업 발달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운영 방식인데요. 상인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물주가 되고, 이 물주가 그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덕대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 덕대가 이 비용을 가지고 채굴업자와 그 다음에 광산에서 일할 임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채굴하고 재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본과 운영과 그 다음에 노동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되게 되는 거, 협업이 일어나고 하는 어떤 근대적인 어떤 모습의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광산업에서 보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국가가 인정해준 시전 상인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시전 상인들은 그 난전들을 금하게 하는 금난 정권을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결국은 개인 사상, 개인적인 어떤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단초를 열어준 게 바로 대동법에 의한 공인들의 활동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품화폐 결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종로나 그 다음에 지금 동대문인 이현, 그 다음에 서대문 쪽에 있는 칠패 이런 데서 이제 상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시전 상인들하고 이런 이제 일반 이제 사상들하고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가 신해통공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유기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이제 시전 상인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들을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송상인이, 만상인이, 내상인이, 경강인이 이런 이제 사상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해 가면서 공인이나 독점적으로 도매 상인으로 성장하는 이제 도고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만상이나 그 평양에서 있었던 유상인 그러니까 개성에 있었던 송상 같은 경우는 청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네에 있었던 내상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경강상인 같은 경우는 한강을 끼고 내지에서의 어떤 무역들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 자, 지방으로 내려가면 15세기에부터 이제 장시들이 발달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해서 오일장이 되고 상설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중심지에서 이제 성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시장과 각 마을들 돌아다니면서 이 보부상들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흔히 이제 유통망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유통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포구가 물건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포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포구에서 이제 이 연결하는 유통망인 선상들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여기에 금융업, 그 다음에 숙박업들을 하는 객주, 여각들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청나라나 일본과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공무역인 그 개시뿐만 아니라 이런 사무역인 후시들도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결국은 물물교환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가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 화폐를 하나의 부의 어떤 그 축적의 그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이 돈을 자꾸 이렇게 쌓아두는 상황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화폐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전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화폐들 많이 만들어왔지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음으로 해서 화폐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상평통보가 아주 활발하게 이제 유통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회 개혁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동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신분제 변화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일단은 이제 그 분당 정치가 이제 일당 전제화가 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권력이 이제 집중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양반들이 몰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들 중에서도 계속 중앙에서 권력을 유지해가는 권반이 있고, 그다음에 향촌에서만 나름의 세력을 유지했던 향반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몰락한 양반인 잔반, 이렇게 이제 양반층의 분화가 이제 심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중인층의 이제 과정을 보면 중인은 이제 서울과 일반 이제 중인을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흔히 말하는 뭐 납속이나 공명첩 등을 통해서 관직 진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청요직에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고 하는 통청 운동을 펴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단적으로 이제 정조 때 보면 뭐 이덕무나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그 규장각 검서관으로서 이제 등용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일반 그 실무를 담당하던 이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철종 때 가서 이제 관직에 진출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소총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긴 하지만 결국 이 중인들의 소총 운동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중인들 중에서 특히 역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이 역관들이 결국 이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이후에 가면 북학파,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변화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상민 같은 경우는 그죠? 이게 분농층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농층도 말 그대로 이런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뭐 납속이나 공명을 통해서 신분을 산다든지 또는 족보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 상승을 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권력을 가지는 양반은 훨씬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 과정에서 군공을 세워서 이제 뭐 신분 상승을 깨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납속으로 신분 상승도 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노비들은 이제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던 거고요. 그럼 또 하나는 이 노비수의 감소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노비 종모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아버지 엄마 중에 한쪽만 노비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조선 후기에 오면 엄마가 노비일 때만 이 노비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 숫자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순조 때 가면 결국 공노비의 해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순조 때는 공노비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노비는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신분제 폐지, 그다음 노비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이후에 가보격에 가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분제 변화는 이제 향촌 사회에서도 변화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요. 일단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방에서 보니까 분농층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이제 부를 축적한, 그래서 이 분농층들이 결국 이 향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향회를 이끌어가던 원래 양반들, 이걸 이제 구향이라고 얘기하고, 부를 축적해서 새롭게 들어갔던 이 신향들, 이들 사이에 이제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일명 이제 향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향촌에 있었던 사족들이 사실은 수령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향전을 하다 보니까 수령에 대한 견제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결국 수령의 권한은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이 수령의 권한을 기반으로 해서 수령과 아전들이 농민들을 수탈하는 이러한 이제 악순환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족제도의 변화인데요. 양난 이후에 가면 이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을 하게 된다. 성리학적인 이제 이 종법 질서가 이제 굳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보이는 건 혼인제도에 있어서 이제 친형제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친형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가서 맞이하여 온다 해서 친형제도. 그래서 이제는 시집살이가 이제 기본이 되게 되는 거고, 남편 가계를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계 중심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가 편찬이 되게 되고, 같은 집안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들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가족관계에서 변화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계 중심을 세우다 보니까 장남이 중요해지고,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속이 이제 장남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장남은 상속뿐만 아니라 제사도 다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양자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사회에는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이 좀 자유롭다 보니까 재혼한 부인의 전 남편의 자식, 그러니까 의자라고 하는 용어가, 양자라는 용어보다는 의자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쓰였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가면 의자라는 개념은 없고 양자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 제도의 변화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 장남 중심으로 상속과 제사가 집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놀부, 흥부의 관계인 거죠. 소설이긴 하지만 왜 같은 형제인데 놀부는 형이지만 부유하고 흥부는 가난하냐라고 하면, 이게 장자와 차자 사이에 상속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이 상속 과정에서 장제에게 많은 부분이 주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이 부를 가져가는 경향이 컸던 거죠. 그게 이제 이런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변화가 생겨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조선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조선 사회를 좀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모두가 개혁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양란 이후에 국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성리학 질서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아예 절대화시키는 거죠. 성리학이란 논리가 완벽하다. 그래서 그 성리학적인 질서들 그대로 잘 적용해서 운영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이제 논리들을 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성리학을 새롭게 해석한다거나 유교공정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문난적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 유교 내에서 성리학 내부에서도 이제 변화 움직임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양명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양명학은 이제 지행 합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이런 이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제두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강화 학파를 형성을 해서 이제 이 좀 유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이제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학이라고 하는 지금 성리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도 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회 개혁론으로서는 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개혁론은 결국 실학이 등장하고 이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이 실학자들이 이제 사회 모순을 찾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모색하는 과정에서 크게 보면 이제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그다음에 상업 중심,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을 일명 중농학파 또는 경세치용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의 핵심은 토지제도 개혁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영농민들을 육성하는 거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유형원 같은 경우는 이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재분배,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은 성호사설, 그 다음에 과구록 이런 데에서 이제 한전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한전론 핵심은 뭐냐면 한 가정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절대적인 토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영업전이라는 걸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전만은 절대로 매매를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외의 토지는 이제 뭐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이 영업전을 중심으로 보존하자. 이게 이 한전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화폐의 유통을 이제 금지하는 반대하는 이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민심서, 경세유포, 흠음신서 같은 이런 이제 저술들을 통해서 실학을 집대성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그 정약용이 제시했던 토지개혁론은 우리가 이제 여전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여자라는 말 자체가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단위의 공동 경작, 이게 이제 여전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가 같이 경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세금 내고, 그 다음에 그 각자가 이제 노동력을 분담한 것들을 기록을 해놨다가 그 노동력만큼 이제 수확량을 분배를 하자. 이게 이제 여전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은 이제 이런 토지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발달을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원화성에서 이제 거중기를 개발해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을 뽑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일명 중상학파 또는 이용후생학파 또는 그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북학파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청나라 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이런 입장을 이제 띠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서라는 사람은 이제 우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상공업 진흥을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공상, 이런 그 직업의 평등과 그 직업을 이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산문답,
이런 이제 책에서 지전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 이게 근대적인 과학인 거죠. 그죠? 이런 이제 논의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문벌의 이제 철폐, 이런 것들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수레나, 그 다음에 이제 선박, 화폐, 이런 것들의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유통의 필요성들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이긴 하지만, 박지원 같은 경우도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박제가 같은 경우는 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청나라 문물을 적극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과 소비, 특히 이제 이 소비를 이제 권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물물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자,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나라에서 비단 짜는 사람이 할 일이 없게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길쌈이 쇠퇴를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이제 그럼 길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농사도 황폐해지고 상업도 촉박해지고, 그죠? 그다음 업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산업공상 모두가 공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소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실학자들의 개혁론들이 각각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그 조선 이제 국학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확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나 우리 뭐 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부분에서 보면 안정복의 이제 동사강목,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런 것들이 편찬이 되는데, 다 이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안정복의 동사강목 같은 경우는 독특한 이제 정통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즉, 이 각 왕, 그다음 역대 왕조들 중에서 정통 왕조는 무엇이며 정통이 아닌 왕조는 무엇인가, 이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사라는 책에서 고구려 역사를 정리를 하게 되고,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 역사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유득공의 발해고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로 처음 표현했던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대사에 대한 관심들은 결국은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이 지리적 감각을 만주 지역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인식의 확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긍익의 연려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 부분에 보면 이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그 다음에 정약용 아방강력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중환의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뭐 풍속, 인물들 다 담는 인문지리서로서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로 보면 이제 동국지도가 만들어지는데, 동국지도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백리를 이제 그 척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김종우의 대동여 지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마다 이제 눈금을 표시를 했던 거고, 이건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지역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산천, 산맥, 하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도로망까지 다 표현했던 아주 이제 정밀한 지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 관한 연구들도 이제 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학에 대한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로 좀 내려오게 되면 새로운 사상이 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농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탈에 의해서 이제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떤 변혁을 꿈꾸는 사상들 좀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감록 같은 예언 사상이 유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이제 미륵 사상, 미륵 신앙들이 이제 민간 사회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천주교가 전례가 되게 되는데, 이게 천주교는 처음에 이제 17세기에는 서학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8세기에 가면 이제 신앙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가면 결국은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서학이나 외세 사상의 침투에 대항하는 동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 같은 경우는 뭐 인내천, 그다음 후천개벽,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동학을 창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정부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을 현혹시킨다. 즉 혹세 무민의 죄를 씌워서 결국 이제 최재우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학이 이제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대 교주인 이제 최시영이 등장하면서 동경대전과 같은 이제 경전, 그러니까 사상을 완전 집대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교단을 정비를 하면서 오히려 교세가 더 확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학이 됐던 동학이 됐던
냈던 새로운 사상들은 결국 농민봉기나 그다음에 사회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그 문화 분야에서의 어떤 새로운 변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나라를 다녀온 사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나라의 이 선진문물들이 조선에 소개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청나라에서 제작했던 세계 지도인데 이거를 이제 조선에서 가져와서 18세기에 조선에서 다시 모사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려만국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아프리카나 뭐 아메리카 이런 것들 등장을 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국 중심의 이건 세계관이 완전히 깨진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를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해 보면 그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홍대용도 지전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전설의 이제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과학이 조선 사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학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허준이 이제 동의보감을 편찬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한의학들을 이제 체계화시켜 나가고 약초들을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마가 사상 체질, 사상의 체질에 따르는 이제 의학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동의수세 보원 이런 책을 또 편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약용은 그 당시 이제 그 전염병이었던 홍역에 관한 연구를 해서 마과해통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의학의 발전들도 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발달을 위해서 이양법 보급에 이제 적극적이었던 농가 집성 이런 책들이 이제 편찬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또는 곡물을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임원경제지 같은 책들도 편찬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서민 문화의 발달인 거죠. 이런 이제 상품화폐 경제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변화들을 겪으면서 결국 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서당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교육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은 자기들만의 이제 감정과 자기들만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향유를 하게 되는 거죠. 서민 문화의 가장 특징은 솔직하다는 데 있죠. 자기들의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양반사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 풍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홍길동, 충량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조이긴 하지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감정을 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사설 시조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과 그 다음에 사설을 결합한 판소리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을 풍자할 수 있는 탈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판소리나 탈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무대나 장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 즉 마당만 존재를 하면 얼마든지 이제 펼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서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화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소리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신재호 선생이 이 판소리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판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문학에서 보면 이제 한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반 사이를 풍자하는 글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박지원이 썼던 양반전이나 호질 이런 것들인 거고 그다음에 중인층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시사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시를 창작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 층에서 이런 이제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화 부분인데요. 회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때 이제 진경산수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경치를 이제 그린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중국 경치나 아니면 상상의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우리 이 산천에 존재하는 이것들을 그대로 이제 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겸재정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올라가서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그 다음에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진경산수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이 서민생활, 일반인들의 생활을 담는 풍속화도 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풍속화가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김홍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반과 부녀자들의 삶, 그다음에 이런 애정,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김득신의 경우에는 이제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민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어나가서 그림 합폭에 담게 됩니다. 자, 여기 세 편의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인왕제색도, 두 번째가 금강전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총석정도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다 진경산수화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정선의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혹시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유심히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서양식의 어떤 화법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화폭에 이제 명암이나 원근법을 담은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강세왕의 영통 동구도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명암과 원근법을 도입한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이제 기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생활을 장식하는 용도로 이제 민화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까치와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이제 장식으로 그리는 문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안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림이 있고요. 이 세안도는 그 제자에게 고마움을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김정희는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누구의 하풍 글씨체를 본받던 것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제 서체를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추사체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독자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백자에서 이제 청색을 띠게 되는 청아백자. 그래서 이런 청아백자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나 특히 이제 양반들의 문방구 제품으로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적인 이제 건축은 이제 17세기, 18세기 가면 사원이 이제 좀 건축이 되게 되는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이제 사원들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된다는 거죠. 17세기를 대표하는 건축은 이제 그 금산사 미륵전, 구례 하암사 각항전,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다층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층이지만 실제로 안에서 보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인 것. 이게 17세기 건축의 특징인 거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건물이 커졌다라고 한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후원이 상인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유해진 이제 분농층들이 이제 이 사원 건립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하면서 사찰이 건립을 하게 되는데, 18세기 사원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 논산의 쌍계사나 부안 감사, 보기에는 사찰은 되게 작죠. 그죠? 사찰은 작지만 안에 내부에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화려한 장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식성이 이제 띄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분농층들이 돈을 지원해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각 지방에 자기들의 어떤 거점 지역에 이런 사찰들이 건립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대표적인 이제 건축을 꼽으면 당연히 정조 때 만들어진 수원화성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도에 맞춰서 원래 10년을 계획했지만 3년 만에 하게 되는 거고, 거중기나 농너와 같은 첨단 이제 기기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훨씬 더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실명제, 공사 실명제와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해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기를 단축해서 이제 만들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문화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